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9일이고 토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 뭐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지금 대통령의 미국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기관의 22개국 국정 지지율 조사의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오늘은 그젠가요? 북한에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1년 성공적으로 시험한 것 같다는 내용, 그 두 가지를 엮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CBM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내용들인데, 공공의 여론의 장의 역할을 하는 언론들에서 자주 보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뇌의 한쪽 부분의 생각이 차단당해져 있고 그게 당연시되는, 예, 그런 좀 희한한 경우죠. 우리의 뇌의 한 부분이 비활성화되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 모닝 컨설트 11월 17일자 발표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22개국 중에 22일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는 지난 5개월 정도 동안 뭐 변함없이 같은데, 요번에 좀 특별해서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기사가 실린 것 같더라고요. 이 실린 이유는 역대 모닝 컨설트 지지율 중에서 최하 수치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 그것이 이제 16%예요. 예.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보이시죠? 여태까지 제일 낮았던 기록은 18%였어요. 지난 5개월 동안 제일 높았던 적은 22%였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20%였고 4%가 떨어진 거죠. 한 주간의 변화폭으로도 제일 커요. 그 전까지는 3%였거든요. 예. 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받아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데이터는 국내 여론조사 기관, 현재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가 주로 매주 하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그 담당자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에게 적지 않은 어떤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봐집니다. 예. 자, 이번에 16%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2개국의 지도자들의 국정 지지율을 순위를 매긴다기보다는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 거거든요. 1위부터 22번째까지 그 기준은 뭐냐면은 지지하는 사람과 싫다고 말하는 사람의 격차예요. 그런데 보면은 지지하는 사람, 싫다는 사람, 모르겠다는 사람, 그리고 표명을 유보하겠다는 사람이 가운데 들어 있거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예를 보면은 나 이 사람을 지지한다, 윤 대통령 16%, 싫어한다 분명하게 79%, 모르겠다, 그리고 내 의사 표현을 유보하겠다 하는 게 5%예요. 예, 5%인데 제일 위에 보면 그 기시다 총리 일본의 지지율이 나오는데 22%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5%, 24%, 24%, 23%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시다가 왜 훨씬 상위권에 가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일본의 성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지를 유보한다는 사람들이 15%로 엄청나게 많아요. 예. 저런 거 보면 우리나 노르웨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견 표현이 명확한 편이에요. 좋다 싫다가. 근데 일본에는 좋다 싫다가 아니고 어중간한 회색지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닝 컨설트의 기준에 따르면은 싫다는 사람과 좋다는 사람의 차이기 때문에 순위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의 22% 지지율도 사실은 상당히 낮고, 일본 사람의 성향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저 15%의 대부분도 싫다 쪽일 가능성이 좀 많겠죠. 네.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16%고 21위가 누구냐면은 체코의 대통령이에요. 뭐 대통령이 수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하고 지금 한 7% 차이가 나니까 그 위로는 뭐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 명쾌하게 22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16%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좀 주목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고, 다음 네이버 포탈을 탔다. 뭐 이런 게 좀 이번 주에 특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같은 시기로 보이는데,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29%예요. 지난주 30%에서 29% 내려왔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어요. 34.6%인데 거의 35%인데 반올림을 하면, 이렇게 되면은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모닝 컨설터가 아까 16%였기 때문에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2배 이상. 16대 34.6이거든요. 예. 자, 이 정도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의 여론이라는 것은 그 어느 순간에 딱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걸 이제 수치로 여러 군데서 조사를 해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여러분 아기가 이제 임신이 돼서 자라기 시작하면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일정 개월 수가 지나서 초음파를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제 외부 모습이 다 이제 갖춰진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넘으면은 초음파를 봤을 때, 초음파 기계 A가 있고 초음파 기계 B가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가 말을 하는 것은 초음파 기계 A는 보고 A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남자아이기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 한쪽 초음파 기계 B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여자아이네요. 지금 그 정도의 극명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은 분명히 이상한 게 분명하죠. 예, 그게 모닝 컨설트였던 아니면 우리의 리얼미터였건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지지율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해보고요. 며칠 전에 이제 북한에서 화성 17호라고 미국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영어로는 ICBM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사를 했어요. 예. 그거 이제 뉴스 보도에 나온 정리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평양 순안 비행장 쪽에서 쏜 것 같은데, 비행 거리를 1000km 날아가서 동해에 떨어졌는데 이제 고도가 6100km까지 올라갔어요. 예. 비행 거리는 1000km니까. 예. 실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훨씬 거의 수직으로 쏜 셈이에요. 이 정도면 수직으로 하늘로 향해서 쏜 거예요. 6100km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약간 그거를 이제 100% 표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은 15,000km 이상의 사정거리가 나올 거다. 가장 멀리 날아가는 각도로 발사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누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데이터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정거리가 15,000km면 여러분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 지도를 놓고 거리 재기를 해보시면은 15,000km를 꺼면 미국의 워싱턴 DC를 포함해서 수도인 미국의 웬만한 지역이 다 들어오는 거리예요. 네. 자, 이거를 이제 지금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됐다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예. 대기권을 뚫고 들어갈 때 그 안에 있던 탄두가 어떻게 도립돼 가지고 목표물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증명이 당연히 안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잘 알겠죠. 초미의 관심사겠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 미사일은 분명히 미국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보 당국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정보 당국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겠지요. 이것이 실제 목표물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는 우리한테 공개될 리는 없겠지요. 근데 이게 하나 이제 신경이 쓰이고 주목이 되는 부분은,
이제 화성 17호가 사정거리가 제일 긴 것인데 북한이 이제 사정거리를 계속 늘려온 거죠. 쭉쭉쭉 조금씩. 그래서 단거리 탄도탄부터 중거리 그리고 이제는 대륙간 탄도탄까지 됐는데 이 화성 17호도 금년 3월 24일 날 첫 발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은 언론 보도를 보면 15일 보름 전에 발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발사 실패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기술이 완성되고 있다. 지난 보름 전에 문제점을 수정한 거거든요. 최소한 한 단계는 업된 거예요. 예. 근데 이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지난 여러 해 동안 단계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에 안정감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예. 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 미국의 정보 당국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자면은 어느 정도의 미국이 충분히 위협을 느낄 정도의 타격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자, 이걸 한 비교를 해보자면은 유사한 것이 뭐냐면은 러시아의 SS-27 토플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이것도 같아요. 이렇게 차로 끌고 다니면서 쏘는 건데 옛날에는 미사일 사일로에서 발사를 했죠. 지하 기지에서. 근데 그 장소는 옮길 수가 없죠. 그러면 상대방 공격의 목표가 명확하게 돼요. 거기서. 그래서 이걸 자꾸 차량형으로 바꾸는 거죠. 끌고 다니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와 유사한 것이 이제 SS-27 토플이고 이것도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된 최신의 미사일에 속해요. 러시아 쪽에서 보면은 이 앞에 상당히 커 보이는데 이번에 화성 17호는 이보다 더 커요. 이 탄두의 직경, 제일 두꺼운 부분이 1.9m예요. 러시아 것은. 근데 화성 17호는 자료를 보면 2.6m예요. 이보다 훨씬 커요. 무게도 이게 47톤인데 화성 17호는 72톤이에요. 2배 가까이 돼요. 사거리도 11,000km에 15,000km거든요. 네. 자, 러시아의 지금 그림 속에 있는 이 토플은 탄두 중량이 1.2톤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게 단일 탄두로 들어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전략 무기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다탄두를 넣게 돼 있어요. 이 앞에. 그러니까 다탄두로 넣게 되면은 러시아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4개에서 6개의 핵폭탄이 앞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충 계산이 나오죠? 자, 6개가 들어가면은 하나당 200kg이에요. 4개가 들어가면 하나당 300kg이에요. 탄두 하나당, 핵탄두 하나당. 그 핵탄두는 대기권에서 최고점 올랐다가 그 다음 이제 꼭지점을 찍은 다음에 하강하는 국면에서 분리되면서 약간의 기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요격을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나의 궤적이 추정되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게 현재의 대탄도탄의 ICBM에 대한 대응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탄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 탄도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자, 그러면 4개에서 6개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력의 탄을 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정거리가 길면 로켓이 커져야 되니까 사정거리가 긴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탄두를 무거운 걸 넣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탄두 직경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신경이 쓰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부족한 군사 지식으로 판단할 건데는 1.9m에서 2.6m가 들어간다. 직경이. 저기에 탄두가 촘촘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발 이상의 탄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북한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은, 즉 하나의 단순 계산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탄으로 해서 적의 요격 시스템이 대응하기 이전에 러시아의 핵탄두들처럼 어느 정도 기동을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경로를 예측하지 못하게 한다. 12발이다. 10발 이상이다. 탄두가. 그럼 10개 다른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는 당연히 상대방의 레이더를 헷갈리게 하기 위한 레이더 반사를 잘 하는 풍선 같은 게 확 펼쳐지면서 상대방의 레이더를 유인하는 그런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신
진짜 탄두는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그런 도료를 바른 상태로 또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짧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런 정도의 기술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서로가 쏘면은 그것을 100% 요격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많이. 그게 현재 기술 현황에 대한 일반 논의예요. 쏘면 상대방이 방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서로 만약 핵탄두로 전쟁을 벌이면 양쪽이 공멸이다. 가운데서 누구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쏘면 다 막아버리고 내 거를 다 맞힐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서로 쏘면은 서로 다 맞아야 된다. 이게 훨씬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그런 전제하에서 북한의 기술이 지금 노출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몇 년간 급속한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이것을 자체 기술로 다 개발했다. 그렇게 믿을 수는 없어요. 지금 누구도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 기술이 어디서 왔을까? 당연히 궁금한 것인데. 예. 북한의 그 경제의 어려움, 아무리 고등 인력들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인민들이 밥을 굶더라도 기술적인 교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교류가 있다. 우리의 무기체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심지어 러시아에 도움받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게 더 큰 혜택이 됐죠. 미국 무기체계보다. 그 길이 막혔더랬으면 지금 우리나라 무기체계 많은 게 아마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그래서 그게 좀 더 북한의 이런 화성 17호의 이제 개발 단계를 봤을 때 미국이 접수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실제 위협으로 본다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이런 데 대한 이야기 실제 안 하죠. 항상 북한의 기술이 모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전쟁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카드를 내밀면 그 액면을 받아주고 그 액면에 맞춰서 내가 대응력을 갖추는 게 보수적인 접근이고 반드시 필요한 접근이에요. 미국 당연히 그렇게 접근합니다. 상대방이 이런 무기 체계가 있고 이런 점이 뭐 그들이 광고를 하든 누가 뭐 언론이 부풀리든 간에 그걸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그만큼은 아니었다. 그게 순리죠. 예. 자, 그러면 북한이 뭐 요즘 핵실험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미국은 북한 같은 경우는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탈퇴했잖아요. 예. 그 자체로만으로 제재를 받을 건 없어요. 물론 엄청난 제재를 지금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자, 북한이 핵실험을 최초로 한 게 2006년이에요. 길주에서 했어요. 자, 제가 봐서는 핵폭탄을 만드는 기술은 좀 전에 보신 화성 17호의 로켓 탄두, 고체 연료 탄두를 만드는 기술보다 더 쉬워요. 핵탄두를 만드는 것은 지금의 과학 기술 수준에 봤을 때 단지 정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못 만드는 것이지. 자, 그게 2006년이면 벌써 16년이 흘렀거든요.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지 핵탄두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작년 정도에 나온 자료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의 숫자 90개. 자, 이것은 미군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뭐 긴장 고조를 말하면서 지하 핵실험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뭐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미일이 협조를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시의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그들은 개발해 있고 그들이 정 필요하다면은 지하 핵실험을 위해서 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그들의 핵탄두를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거를 실험하려면 실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랑 여태까지 개발 단계를 봤을 때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그리고 실제 당국자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은 특히 미국이죠. ICBM은 미국을 향해 가는 거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핵폭탄을 날려 보내기를 원한다면은
ICBM 쏠 필요가 없는 거죠. 고각으로 발사해서 뭐 한참 동안 하늘에 떠 있어야 되는데 요격 확률이 높아질 따름이에요. 오히려.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정거리 300km짜리, 500km짜리, 600km짜리 이런 것으로 쏘면 돼요. 그게 우리가 방어하기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당국자들이 고심하고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은 과연 그걸 다 탄두로 해서 단 한 발만으로 미국 전역을, 미국의 주요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실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죠. 지하 핵실험의 단계는 넘어선 것이죠. 이미 벌써 2006년에 했잖아요. 그리고 4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는데, 예. 그래서 지금도 그걸 다시 써먹고 있다는 것은 국민한테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미래지향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부터는 이제 추론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습득을 한 것 같고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빨리 하겠죠.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북한은 어차피 고립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를 받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요. 절대적인 상태가 어려운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지금 상태에서 개발을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제재를 받는다. 특히 미국과의 합의 없이 그걸 한다. 그러면 그 피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미국이 우리한테 핵 전략 자산을 배치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말은 되죠. 기술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다고 봅니다. 예. 그게 북한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의 핵 또는 로켓 기술, 특히 로켓 기술의 진보가 엄청난데 저거를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의 인원보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판 국방과학연구소에 종사자들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방 예산이 본격적으로 증가되기 몇 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나 이때 이야기 같은데, 그래서 그건 ADD 소장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보다도 못하다, 인력이라는 면에서 더 이상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논거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 기술들이 외국에서 들어왔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누구나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이쪽에 뇌를 우리가 닫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뇌 전체 발달해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자, 이게 외국에서 왔다고 치면은 어디서 왔을까? 그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틀고 보면은 중국 아니면 러시아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두 나라 중에, 중국과 러시아 중에 북한의 그 두 나라가 중에 한 나라가 북한에 관련 기술을 제공했다. 그럼 어느 나라일까?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러시아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예. 중국은 우리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북방민족 이름이거든요. 예. 그 한족들은 북방민족 계열들을 부담스러워해요. 언제 다시 몽고족이 나올지 모르고 언제 다시 청나라가 나올지 모르죠. 예. 그래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한반도는 지금처럼 쪼개져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비슷한 면이 많죠. 중국은. 왜냐, 서로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 면에서 한반도가 관심이 많은 것은 러시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반도의 상황을 통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싶고 딜을 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예요. 중국은 한반도에 관심이 아주 많지만 한반도의 상황을 가지고 딜을 하긴 싫을 거예요. 현재대로 있었으면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러시아의 생각은 다르다고 봅니다. 예. 러시아, 그리고 유럽도 러시아죠. 러시아의 모스크바는 유럽입니다. 그렇지만 그 동쪽은 유라시아 대륙이고 아시아죠.
유럽은 오래된 대륙입니다. 예, 지금 경제도 어렵죠. 타겟책이 나와야 돼요. 그 점에서 한반도가 관통돼서 한반도에 숨통이 트여야지만 살아나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로 인해서 유럽도 살아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기술을 거기에 줬겠다. 그래서 협상거리를 만들 수 있게 했을 것이다. 베팅을 했을 수 있다. 충분히. 아주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감안된 그런 결정이었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드립니다만은 지금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장하고 우리 여러 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가 예? 그렇죠? 분위기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지금 나빠진 상황이죠. 하고 있는 북미 종전선언은 강력하게 연동이 돼 있어요. 먼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이 북한하고 수교를 맺는다는 것은 남북 한반도가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대륙과 바다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이어지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거점들이 활성화되는 전 지구적 경제의 활성화예요. 지금의 코로나 중국에 그리고 오래된 자본주의가 지쳐가고 있고 그 대표격이 미국이죠. 지쳐가는 일본이 그리고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고 그걸 따돌리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세피를 수혈해 줘야 되는데 그게 핵심적인 것이 한반도란 말이에요. 그걸 이어주면은 세계의 투자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지정학적으로 러시아가 한반도에 베팅을 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에 있어서 러시아와 미국이 틀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북미 종전 협상도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첫 번째랑 당연히 연계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만약 북한한테 미국과의 협상력을 제공해 준 것이 러시아라면은 그리고 그것을 미국이 알고 있다면은 우크라이나전 같은 예를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북한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의 한 팀이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북한하고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점이 저는 맞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널려져 있는 자료들을 취합해서 생각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의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구상이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누군가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마중물 삼아서 부족한 생각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북한이 개발한 화성 17호의 타격력을 극대화한다고 봤을 때는 아까 몇 가지 기술적인 요인이 나왔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INS 이걸 떠나서 명중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ICBM을 당연히 군사용 GPS 위성을 활용을 해야 돼요. 자기 위치를 계속 보정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거랑 INS랑 조합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궁금해요. 화성 17호를 조정을 했을 때, 목표물에 맞힐 때 그들이 설마 미국의 GPS, 그것도 군사용으로 GPS, 그건 암호화되어 있고 훨씬 더 정확하죠. 민수용보다. 요즘은 민수용도 엄청나게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걸 미국을 쓸 리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게 중국의 바이두나 러시아의 글로나스의 시스템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딜까? 이걸 알면은 북한이 보유한 기술이 원래 어디서 제공됐을까? 그 뭐 제공이란 것도 천차만별이겠죠. 그 수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 A사 레이더 같은 부분도 그 기술의 원천은 러시아에서 왔죠. 러시아가 기술을 탁 던져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벌떡 일어났다? 그렇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가미된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세밀하게 파고들면은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리고 북한의 기술진 뭐 그 관계에
부분은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위성 시스템을 쓰느냐, 이것이 우리가 쉽게 분간할 수 있는, 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만, 그 기술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왔다면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러시아를 상대해야 되고, 중국을 상대해야 되고,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 나라를 지금 다 부정적인 관계, 지금 현재는 이게 뭐 개월 단위로 바뀌어요. 지금 사실은 개월 단위로 몇 개월 전만 해도 북한하고 협상하고 있었으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다 적대적이죠. 이 상황이 지속되고 미국이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오래 놔두게 되면은 러시아, 중국, 북한이 붙어버릴 수 있어요. 그거는 바이든이 진짜 원치 않는 부분이겠죠,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미국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상대라고 봐지는 거는, 그래도 문화적 기반이 비슷한 러시아가 훨씬 말이 통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도 사이가 그렇게 색깔이 맞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세 나라를 다 미국이 상대하기는 버거워요. 거기 이란 같은 나라가 또 올라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상황을 관리를 하면서 중국만을 상대하는 분위기로 이걸 바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강자는 중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북미 종전 협상이나 우크라이나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다 한 줄로 세워야 되는데, 그 각각 나라마다 다 이해관계가 다 있어요. 입맛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넘어가는 좀 험난한 경로다, 고갯길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나름의 생각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 과정에서 현재 현안이 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있고, 한반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있어요, 새로운 정부가. 그들은 그들의 욕심이 있고 그들의 어젠다가 있어요. 자, 거기서 미국의 관리, 미국의 예상 밖에, 미국이 적대적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한테 적대적인 것은 너하고 협상을 하고 싶은 것이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당신을 지원하고 당신을 도와주는 거지, 당신이 상대방을 정복하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당사국의 지도자들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시진핑과 푸틴의 언행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이상으로 우크라이나의 수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장의 행동 거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번에 이제 화성 17호 며칠 전에 발사한 거, 거기에 대응하는 장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자, 단거리 탄도탄을 쏘면 우리를 향한 거거든요. 향후 단거리 탄도탄 수백 킬로밖에 안 날아가는 건데, 그걸로 뭐 일본도 타격이 안 되는데 미국을 타격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우리용이에요. 그 단거리 탄도탄에도 핵폭탄 실을 수 있어요. 아까 보셨죠? 탄도 중량, 예? 안에 핵탄도 하나당 무게가 200kg, 300kg밖에 안 돼요. 예. 우리 탄도탄에도 다 실을 수 있어요, 우리 핵폭탄이 있으면. 자, 그렇지만 ICBM, 화성 17호 같은 걸 쏘게 되면 그 목표물은 명확해요. 미국을 향해서 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미국 행정부가 우리의 새로운 정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신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는 건지, 옵션이. 자, 일본 정부의 성격을 봤을 때 그들이 대통령 청와대를 떠나서까지 용산까지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군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잖아요. 자, 국군을 되살리는 가장 큰 게 뭡니까? 그거는 일치하는 거예요. 남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국군이 융성하는 거잖아요. 그 점은 그 사람들이 더 충실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그게 현재 정부가 오래 가서 몇 년만 하고 말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을 아주 오랫동안 미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도 그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남북 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한다. 이 옵션은 들어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뭐냐? 북한과 힘 대 힘으로 한다? 자체 핵무장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북한과 다르게 오픈된 나라예요. 쉽게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뭐냐? 남은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있죠. 어제 폴란드 건 말씀드렸죠.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포탄이 떨어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러시아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두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한 셈이 되는데 폴란드는 나토의 동맹국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나토 군들이 나토 동맹국들이 전쟁에 관여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불을 껐죠. 우크라이나 것이라고 해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런 거예요.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불똥이 튀어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하게 되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되게 돼 있어요. 즉 우발적인 사건, 남과 북의 우발적인 사건에 미국이 끌려들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미국이 엄청나게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정부의 성향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대응도 지금 보시죠. 한미연합이 공격 편대군 비행했다는 거예요. F-35 한국군의 F-35 4대랑 미국의 F-16 전투기 미 공군이겠죠. 4대가 같이 떴다는 거예요. 항상 합동 훈련을 해요. 이게 뭐냐? 합동 훈련 엄청나게 많죠. 한국군의 단독적인 대응이 안 보여요. 단거리 탄도탄에도 항상 한미가 같이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미 간에 공고해진 파트너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관리다. 혹시 엮일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들은 협상을 하고 싶지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하고 전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게 저는 미국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